2019년 봄 한 북한 이탈 여성의 증언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평양의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중 하나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김씨 일가만을 위한 의복을 제작하는 특수 의상실의 재단사였죠. 그녀의 손끝에서는 수령님이 입으실 인민복이, 영애님께서 착용하실 조선옷이 탄생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특권적인 위치,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숨겨둔 탈출 계획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령님의 치수표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잊혀져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재단사가 황금 세 장을 박차고 나온 용기의 기록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방직 공장 기사였고 어머니는 유치원 교양원이었죠. 성부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저는 청진경공업대학 의상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평양의 한 의상 공장에 배치되었는데 실력을 인정받아 2년 만에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 간부가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 특수복무국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가?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원조사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3대가 다 조사되었죠. 친척 중 남쪽으로 도망간 사람은 없는지, 반동 사상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통과한 후 저는 대동강 구역의 한 건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당 기관 건물이었지만 지하 2층에는 특별한 의상실이 있었습니다. 김씨 일가의 의복만을 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재단사는 단 5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전용 차량을 타야 했고 가족에게도 정확한 직장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총화는 일주일에 2번 보위부 담당자가 직접 참관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원단, 단추 하나까지 기록되었고 작업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배급은 특급이었고 명절이면 외화상점 이용권도 받았죠. 저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환점은 2016년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영애님을 위한 특별 의상 제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외국 방문 시 착용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제작할 것. 이례적인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용으로 이탈리아산 패션 잡지 몇 권이 전달되었습니다. 보위부에서 검열을 마친 자료였죠. 그 잡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상, 자유로운 디자인, 웃으며 거리를 걷는 여성들. 그들의 옷은 규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직 김씨 일가의 취향에 맞춰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만 옷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그 잡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금지된 행동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패션 이즈 프리덤. 패션은 자유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특권적인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옷을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취향도 제 선택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그 질문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각성은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CCTV가 저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치수를 재고 원단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는 모든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소유물을 만드는 기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동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의상실의 5명 중 누군가는 보위부 요원일 수도 있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에 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최근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운 적이 있는가? 담당 보위원이 물으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수령님을 위한 마음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매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봄 전환점이 왔습니다. 저보다 5년 먼저 이곳에서 일하던 선배 재단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비상생활총화가 소집되었고 우리는 그녀가 반당 반혁명 분자로 체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목은 외국 자료를 무단으로 소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이탈리아 잡지를 몰래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특수복무국 소속 인원은 해외는커녕 평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감시는 24시간이었고 제 모든 동선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치수표 뒷면에 작은 글씨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기회는 1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왔습니다. 2018년 여름 김씨 일가의 중국 방문이 예정되었고 의상팀 중 한 명이 동행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지에서 긴급 수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선발되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지만 저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중국 지리를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상실 자료실에는 중국 주요 도시 지도가 있었습니다. 원단 수입처 확인용이었죠. 저는 작업 중 틈틈이 그 지도를 외웠습니다. 베이징에서 한국 대사관까지의 경로, 선양의 거리 구조, 탈북자들이 이용한다는 브로커 접선 장소들. 모든 정보를 치수표 뒷면에 암호처럼 기록했습니다. 돈은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5년간 모은 외화상점 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믿을 만한 중개인을 찾았고 조심스럽게 거래했습니다. $100를 모았습니다. 목숨을 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위기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보위부 점검이 있었고 제 작업대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담당 보위원이 제 치수표를 넘기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뒷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면의 숫자들만 확인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중국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출장 다녀올게요. 평범한 작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요. 2018년 8월 23일 우리는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수행원 6명, 그중 저를 포함한 의상팀 2명, 나머지는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른 세계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기회가 왔습니다. 일정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동무 잠시 방에서 쉬겠습니다. 수행 책임자가 허락했습니다. 방에는 다른 의상팀 동료와 함께였지만 그녀는 곧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치수표를 꺼냈습니다. 뒷면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택시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준비한 $100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5층 높이였지만 비상계단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는 북한 보위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거리로 나오는 순간 베이징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중국어를 할 줄 몰랐지만 미리 적어둔 중국어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1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니, 제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방에 두고 온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실종을 알아챘다는 뜻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손짓으로 빨리 가달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쫓아오는 차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택시가 멈췄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이었습니다. 저는 뛰어서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서 저는 중국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중국어로 뭔가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대사관 문이 열렸고 한국 직원이 나왔습니다. 중국 경찰과 짧은 대화가 오갔고 직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빨리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신문은 길었습니다. 제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특수복무국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든 의복의 특징, 작업실의 구조, 동료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모두 정확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가장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장 견고한 감옥이었습니다. 재단사로서 저는 김씨 일가를 위해 수백 벌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옷은 제가 직접 재단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삶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의 한 작은 공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연 의상 공방입니다. 자유의 바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람들이 원하는 옷을 만들어줍니다. 결혼식 드레스, 취업 면접복, 일상복까지. 모든 옷에는 입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손님이 자신에게 맞춘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웃을 때입니다. 이게 정말 나예요? 너무 예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자기 표현이고 자유이고 존엄입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탈북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특수복무국 소속 가족의 탈북은 중대한 사건으로 처리되었을 겁니다. 부모님은 분명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아마도 지방으로 추방되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의 치수만 재다가 생을 마감했을 거라는 것을요. 요즘 저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재봉을 가르치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만의 옷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치수표는 아직도 제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적힌 희미한 메모들. 베이징 지도, 탈출 경로, 그리고 작게 적힌 한 문장. 나는 나를 위한 옷을 만들고 싶다. 그것이 제 탈북의 이유였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을 재단하고 꿰매고 완성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저는 바늘에 실을 꿰며 감사합니다. 제가 선택한 이 자유로운 삶에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